자, 오늘 저희가 기업 직설 시간을 준비했는데, 요즘에 글로벌 전 산업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기업들이 나도 디지털 솔루션을 더욱더 개발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일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SAP 코리아 형원준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제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마트폰, PC, 태블릿 PC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기업에 적용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자들 네.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경험보다는 기업이 좀 안 보이고 어렵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이 SAP 코리아가 어떤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정도의 정의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거든요.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SAP는 ERP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자원을 기획, 관리,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기업에서는 뭐 생산도 해야 되고 또 그 생산했던 물량들을 물류로 또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재무나 회계상으로 또 기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거 ERP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치킨집을 네. 운영한다고 할 때는 계략 치킨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 또 재무적으로 돈을 얼만큼 운영을 해야 되는지 네. 인원은 얼마나 매장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서 계략 계산하면 되고 네. 다이어리에다가 수첩에 정리하는 정도로 되는데 해도 되긴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1000명, 10,000명 글로벌 운영이 되면은 네.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걸 전부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ERP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잖아요. 저 라디오에서도 그 광고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따따따따 하면서 광고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ERP 솔루션과 SAP 코리아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전 세계 그 대기업들, 포춘 1000대 기업, 한국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은 대부분 80% 이상, 85% 이상이 네. 그 SAP를 써서 ER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성도나 네. 기능이나 이 통합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수만 명이 개발을 해서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기능을 편리하게 싸게 제공하려고 하는 지금 후발 업체들이 굉장히 따라잡기에는 힘든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ERP 가운데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인 게 SAP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ERP로만 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매출로 봤을 때 반이 안 되거든요. ERP는. 나머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네. 일컬어지는 사물 인터넷, 네. 빅데이터, 네. 뭐 인공지능 이런 종류의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네. ERP에서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ERP가 기존에 있었던 ERP가 업그레이드된 것이 SAP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SAP 코리아에서 현재 뭐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것이 하나라는 이름. 우리말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그 ERP의 엔진에 해당되는 네. 데이터베이스 네. 그리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한 플랫폼. 네. 그 ERP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컴포넌트 형태로 들어있는데 네. 그것을 한국이 처음 네. 발명한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 하나라는 이름으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처음 하나를 출시한 이후에 네. 지금 2016년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더 이상 네. 우리 개발 엔진과 플랫폼은 전부 하나로 간다. 근데 그 하나는 한국에서 네. 발명하고 개발한 저희 SAP 코리아 한국 그 인력 중에 네. 200여 명이 하나의 코어 엔진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그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큰 톱 그 5 안에 네. 들어가는 혁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적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마음이 또 쏠리고 이런 건 있는데 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시나요? 일단 그 2차 대전 때 우리가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날아다닐 때 네. 초음속 제트 엔진기가 나왔죠. 네. 그리고 결국 그 프로펠러 비행기에다가 초음속 제트 엔진기를 갈아 끼운다고 해서 비행기가 1000배가 빨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비행기 네. 자체가 바뀌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비행기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나온 ERP 또 새로 나온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은 전부 하나라는 초음속 제트 엔진을 단 거죠. 제트 엔진에 제가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하고 이런 장부에 기록을 하는 시스템 네.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로 존재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것을 한국에서는 계정계와 정보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개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속도가 떨어지니까 분석을 한번 돌리려면 네. 대여섯 시간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그걸 그 주문 처리하는 시스템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따로 놨었는데 이제 하나라는 기술이 나와서 이거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대표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딱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사실 기업의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해서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셨는데 네. 내가 이 항생제를 이만큼 투입을 하면은 내가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하나가 있기 전에는 네. 실제 우리 한국에 있는 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이 분석계와 이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네. 시스템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일주일 4시간이 걸려야 그 네. 질문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해서 답을 드릴 수가 네.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화면에서 이용하게 되면? 몇 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지진이 알람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거는 그 요번에 지진 네. 났을 때 이조 앵커님 바로 그 느끼셨죠? 저도 느꼈습니다. 그 서울에서도요. 전에 네. 그 재난센터에서 예보를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네. 결국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네. 그러한 재난이나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진이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요번에 삼성 노트7 사태처럼 네.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런 대처를 하는 내용이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빅데이터나 네. 분석을 잘 이해해서 통찰을 해서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지진 알림이가 뭐냐면은 소셜을 이용을 해서 네. 여러 사람들이 나 지진 느꼈어라고 반응을 하면은 그게 그게 진짜인지 뭐 1000개나 네. 이렇게 수위에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그 국민에게 알림을 하자. 네. 이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우리 지금 재난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먼저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네. 이 소셜 네트워크나 크라우드 소싱 같은 네. 접근 방법이 훨씬 파워풀하다는 얘기에 예증을 드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네. 더 바람직한 것은 리얼타임으로 센싱도 해야 되고 그렇죠. 바로 네. 문자가 와야 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더니 지금 미진들이 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2시간 뒤, 앞으로 하루 뒤에는 대지진이 예상된다라고 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발달된 기술들이 네. 이제 지진 알림이 같은 그 소비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접근하고 결합 내지는 확산되어서 활용이 네. 됐을 때 훨씬 효과적인 속도를 확보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미디어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한창 대선이 지금 진행 미국 중인 대선이요? 미국에서 네. 로이터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예전 같으면은 설문조사든 전화 전화를 콜이든 하죠. 해서 그거를 네. 분석하는데 또 여러 시간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이렇게 통계를 네. 내고 했는데 이젠 그게 그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분석을 하는데 지금 네. 실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하나가 네. 미국 대선의 폴을 로이터 통신에서 분석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 사용되고 있다고요? 예. 아. 오늘도 지금 리포트가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보들이 모인 것을 갖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해서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물 네. 인터넷이 앵커님 말씀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확보하고 네. 센서를 달아서 한다라는 네. 데 먼저 주목을 받지만 그 센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지금 순식간에 네. 저렴화된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로 확보가 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느냐. 또 기업이 기존 프로세스를 새로운 그런 통찰력이나 정보를 확보했을 때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기업뿐 아니라 재난 대응도 중요한 변화고요. 네. 심지어 우리 독일 월드컵 축구팀이 네. 이 프로세스를 축구 선수들과 팀 분석에 이용을 해가지고 월드컵 우승을 하는 덕에 네. 하나가 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저희 그 경제식설 시간에도 한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독일의 월드컵 축구팀이 많은 경기들의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훈련을 했더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 이런 얘기들 저희가 그 경제식설 시간에도 전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그 디지털 경험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경험 뭔가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번역이 저도 네. 익숙치는 않은데요. 디지털 익스페리언스라는 용어로 또는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스코어라는 용어로 최근 1, 2년간 꽤 이제 확산되고 있는 네. 개념인데요. 지금 앵커님도 브랜드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고 나는 뭐 삼성보다 LG가 네. 뭐 현대차보다 벤츠가 뭐 이런 종류의 네. 그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시죠. 그럼요,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기 전에는 네. NPS라 그래서요. 네. 그 넷 프로모터 스코어인데 그러니까 추천을 얼마나 하겠느냐. 이 브랜드를 네. 지인들한테 당신이 정말 추천을 하겠느냐. 네. 이거를 1에서 10까지 평가하세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 마케팅이나 서베이 하는데 다 이 수렴 통일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명쾌하고도 정확한 평가 방법이 네. 그대로 디지털 경험에도 이제 적용이 된 건데 디지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에 대한 경험 중에서 네. 예전에는 그 경험이 전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건을 사고 네. 그리고 그 물건을 이용해보고 혹은 미디어로 광고를 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네, 뭐 네. 수리를 해보시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은행에 대한 네. 그 브랜드 경험을 친절도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앱으로 PC나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거의 90%제 경우에는 90% 정도를 모바일 뱅킹을 그렇죠.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이든 제품 서비스든 디지털 경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중에서 네.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평가를 설문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해서 그게 네. 이제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스코어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 은행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던 방식이라면은 은행에서 뭐 사원이 친절했습니까? 내지는 뭐 불편함 없었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는데 편했습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모바일과 그리고 오프라인을 나눠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경험이라고 하는 온라인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를 보는 게 그렇죠. 디지털 경험이다. 네. 라고 네. 한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는데 네. 그 14가지 항목 각각이 각각 브랜드에 대해서 네.
소비자들의 경험이 어땠는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복잡한 평가를 했지만 네. 결국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NPS처럼 당신이 네. 이 브랜드를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결론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결론이 DXR,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스코어로 이제 평가가 됐고요. 네. 놀라운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놀라운 사실은 아태 지역 19,000 소비자들한테 네. 설문조사를 했고 네. 한국에 3,000명 정도 37개 브랜드들에 대해서 네. 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어느 정도 스코어를 얻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우리나라는 뭐 일단 모바일도 많이 사용하고 온라인 인터넷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 강국이고 네. 스마트폰 보급률도 가장 높고 이러니까 디지털 익스페리언스 스코어는 높아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네. 조사를 했는데 AMR이라는 저희가 이제 SAP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네. 시장조사나 설문 이런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AMR에서 음. 수행을 객관적으로 해주셨는데도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아태 지역 네. 그 메이저 국가들 오. 중에서 그리고 산업별로나 네.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것은 브랜드별로 스코어가 어땠는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좋습니다, 이 기업 나쁩니다 해버리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심어질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고객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스코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각 고객을 방문해서 네. 그 결과를 분석을 같이 공유를 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국가 전체가 어땠고 네. 산업별로 어땠고 또 그 산업 중에 이름은 못 밝혀도 어떤 회사들이 스코어가 높고 낮더라. 네. 그리고 이게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넷 프로모터 스코어가 높으면 매출이 높다. 이건 너무 뭐 수많은 네.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거고. 네. 그런데 이 DXR 스코어 분석을 해보니 역시 스코어가 높은 회사가 NPS가 높고 따라서 매출이 높다. 아. 이런 결론을 큰 전제가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제가 삼성전자 그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을 해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이 쇼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더니 삼성전자의 매출이 올라가다 이런 상관관계가 발견이 그렇죠.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디지털 익스페리언스가 네. 그 디지털 경험이 미치는 그 영향력 오.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직접 기업의 이름은 말씀을 못 하더라도 실제로 디지털 경험이 업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는 있을까요? 네. 그 14가지 항목들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기대를 할 때는 디지털 경험은 어떤 기능적 편리성이나 네. 이제 홈뱅킹을 하든 물건을 주문한다든지 가격 성능 비교를 할 때 네. 좀 쉽고 편리한 경험들을 하는 기능적 중심의 비교를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놀라운 사실은 특히 그런 예를 들어 콘슈머 소비재의 그 산업군 또 하이테크 이런 그 분들의 이 경험에 대한 설문 답변이 굉장히 감성적 그 항목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감성적 데이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네. 기능적 데이터에는 적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감성적 차이가 예전 같으면 그게 IT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앵커님 말씀처럼 네. 그 임직원의 친절도라든지 네, 이런 네. 거 또 도덕성 지금 뭐 얼마나 이게 진실성을 갖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비중이 물론 큰데 디지털 익스페리언스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익스페리언스에서 개개인들은 매스컴에서 뭐라 얘기하든 네. 내 개인이 내가 물건을 사보니 어떻게 반응하더라 편리하더라 말고도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이해하고 네. 나한테 맞춰서 반응해주고 친절하더라. 이걸 디지털 쪽에서도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워낙 그 굉장한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투자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4월에 이제 1달러 예금을 온라인 뱅킹으로만 1달러 예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딱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예금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 그 골드만삭스라는 쪽은 워낙 거대한 부자들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직접 자산 관리를 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편리성에 대해서는 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 골드만삭스 고객이야를 느끼고 싶어서 또 가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물론 측면이겠네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그 프리스티지한 이미지를 그 대리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감성 요소들이 이제는 디지털 프로세스에서 이미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획일적으로 네. 그 똑같이 기능을 제공하는 네. 시대가 아니고 골드만삭스는 당연히 프라이빗 뱅킹을 네. 강조해서 네. 내가 굉장히 소득도 높고 그 개인화된 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이다. 네. 이런 귀족 마케팅을 잘 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월드에서도 개개인 소비자들은 네. 본인이 그 골드만삭스가 대접을 해야 될 정도의 음. 개인화된 걸 이해해서 대응해주는 디지털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개인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걱정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죠.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를 들고 갔더니 벌써 내가 하는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쁠 때도 많으시죠. 네. 네. 그때 그것이 기분 나쁜 데서 멈추는 거하고 네. 그것을 이용해서 훨씬 부가치가 높은 음. 이 주식을 구매 빨리 하십시오. 네. 이걸 샀더니 대박이 나는 네. 그런 경험을 하면은 개인화된 이 정보가 나한테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다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 개인 정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엄격하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는 네. 모든 개인 정보를 주고라도 고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산업계의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현재 뭐 통신업계라든지 은행, 금융업계라든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저도 이제는 디지털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통신업계와 은행업계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금융업계 같은 경우 네. 저희도 뜻밖의 아까 포괄적으로 한국에 그 뒤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안에서도 뒤져 있다고요. 네. 네, 그 7개의 산업 중에 특히 금융이 굉장히 스코어가 낮게 그래요? 나왔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가 추천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대 수준이 높으면 실망도 많은 효과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이 금융 전반적으로 우리 서비스는 훨씬 일찍 네.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아기자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코어가 당연히 높을 줄 기대했는데 이제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이런 데 묶여가지고 네. 시스템의 개선이 오히려 글로벌 후발 기업들이나 국가들보다도 변화가 더디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체 차세대 이런 시스템을 전체를 네. 치우다 보니까 네. 지금 레고 블락하고 네. 찰흙으로 장난감을 만드시는 네. 세대 차이기도 하죠. 네. 저 어렸을 때는 레고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래나 찰흙으로 네. 물건을 만들면 네. 이게 다 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버리고. 근데 이 레고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재사용하고 그렇죠. 계속 진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는 오래 전에 이미 네. 이렇게 시프트가 됐는데 저희가 놀라운 사실은 금융업계의 가장
뒤떨어진 이유로 추측이 되는 것이 네. 오히려 후발 국가들이 네. 요즘 토스로 송금하시는 거 해보셨죠?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봤어요. 네. 송금액이 1조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그게 네. 훨씬 편리하니까 그렇죠. 공인인증서 쓰고 뭐 별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네. 가졌으니까 이거는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벌써 먼저 서비스가 제공된 거고 네. 그러면 이분들의 디지털 익스페리언스는 훨씬 편하고 빠른 데 그러네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화하는 것이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경험의 기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에게 좀 남은 숙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경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업계와 통신업계가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내 기업들에게 이 디지털 경험을 그냥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국내 기업들에게 남은 숙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게 서베이를 통해서 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디지털 경험을 혁혁하게 변화시켜서 네.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화에도 성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수단을 내려가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 변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셋을 다 성공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지만 네. 첫 번째가 속도에서 10% 20%가 아니라 100배, 200배 네. 빠른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다양성을 얼마나 원원원으로 만족시켜 주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네.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소득 수준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배경을 다 파악해가지고 컨텍스트 베이스로 네.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이 감성 만족도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감성의 영역이 네. 도덕성과 감정들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SAP 코리아 형원준 대표와 함께 단순히 기업 소개를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디지털 경험의 중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이 돼야 되고 국내 산업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AP 코리아 형원준 대표이사와 함께 했고요. 저희 직설 본색 시간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